자,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도 교육연구원 미래교육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화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카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성형 AI 기반 학술 연구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파 플랫폼을 활용하는 카파가 뭐야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횃불잡이라고 하는 사진이죠.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그 조각인데, 여기는 이제 죽어가는 이 남자가 말을 탄 아주 젊은 남자에게 횃불을 전달하고 있는 그림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횃불이 의미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왜냐면 호모사피엔스는 아직까지는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100년간 살면서, 개체들이 살면서 그동안 축적해 나왔던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외재적으로 표상을 해서 남겨서 후세에 전달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횃불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지혜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셜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횃불 같은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식의 대전환 혹은 지능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웨이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할 때 처음에 디지털 머시너리 나온 거, 인터넷 나온 거, 디지털 이코노미 나온 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저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fourth wave랑 fifth wave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식이 디지털라이징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챗GPT 같은 large language 모형이 나왔을 때 지식이 디지털라이징 된 게 거의 끝나가고 있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능이, 우리가 이제 지능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능이 디지털라이징 되고 있는 것이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챗GPT를 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지능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능적인 걸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식이라고 봐요. 디지털 지식이라고 봐요. 그것을 이제 지능은 우리가 그 위에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챗GPT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fifth wave 있죠. 지능의 디지털 전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담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의 디지털 전환은 large language 모형이 나오면서 이미 끝났고, large language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능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가는 방법론 같은 게 필요한데, 제가 define을 조금 할게요. 데이터는 discrete한 eleme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그리고 디지털 인포메이션은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organized 되어 있는 것을 information이라고 그럴게요. define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뭐냐? 정보는 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지식은, 잘 들어보세요. 이 정보가 활용되거나 해석될 때 지식이라고 부릅시다. 디지털 지식이라고 부릅시다. 정보가 응용되거나 그 다음에 해석될 수 있는 형태가 지식이라고 부를게요. 디지털 지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난 knowledge representation, digital form of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 지식의 표상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하나를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능은 뭐냐? 지능은 뭐냐 하면 여기서 dynamic use of knowledge라는 게, 그 지식이 응용될 수 있고, 잘 들어보세요. 해석될 수 있는 그 지식이 굉장히
활용되어져 있는 어떤 상태를 지능이라고 그래요. 디파인을 하자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 이렇게 말이 헛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지식 기반 어떤 활용이 되는 것을 지능적이라고 부르는구나. 당연히 appropriate하고 잘 활용되는 거죠. 그죠?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지능적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지능 혹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저희가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는 우리가 부를 때는 AI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는 Multimodal Large Language 모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형 같은 게 있어요. Large Language 모형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요즘에 멀티모달이 돼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소리랑 이미지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능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것으로 보고, 이것을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놓고 기초로 놓고 그 위에 intelligent, 이 지식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지능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자고요. 얘를 지능적이라고 부르지 말고 랭귀지 모형이 지능적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랭귀지 모형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잘 활용할 때 그것을 지능적이라고 부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랭귀지 모형을 잘못 활용하면 어때요? 지능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학생들 예를 들면 숙제하거나 막 베끼거나 치링하거나 그게 잘못된 사용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를 망치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연결되게 해서 어떤 더 지능적인 상태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를 볼 때는 잘 들어보세요. 챗 GPT는 뭐냐면 GPT 같은 게 밑에 있어요. 그 위에 채팅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챗 GPT는 앱이에요. 어떤 앱이에요. 무슨 앱이냐면 general purpose, 일반적인 사용하기 위한 챗봇용 앱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large language 모형, GPT-3, GPT-4 같은 large language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챗 GPT가 굉장히 일을 잘하지만,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general purpose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학생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거를 그냥 어떤 좋은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나쁜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챗 GPT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케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이 미국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화두는 그겁니다.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쓸까라는 주제가 던져졌을 때는 제너러티브 AI를 쓰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밑에 깔고 그걸 API로 깔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원하는 특정 용도의 앱을 만들어서 올리면 제너러티브 AI를 쓰면서도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 앱에 가면 딴 건 안 해주는 거예요. 숙제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낸 문제를 풀거나 과제를 하거나 그것만 하게끔 아주 정갈한 앱을 만들어서 이 밑에 있는 제너러티브 AI의 파워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safe하고 responsible한 유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체 그림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학술 연구가 이제 주된 케이스니까 학술 연구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들이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앱을 어떤 앱이 전부 다 하는 걸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데 용도별로 따로 만들어요. 학년별로 따로 만들어요. 선생님도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요.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앱 패밀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면서 데이터가 흐르고, 그렇죠? 프로세스가 흐르고 일을 나눠 하는 거예요. 요거 할 때는 3학년 문제 낼 때는 이 친구로 해. 그 다음에 국어는 이쪽 앱으로 가.
근데 국어 갈 때 2학년 때 국어를 정보를 가지고 가면 3학년 때 국어 앱을 시행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있었던 데이터를 물고 가게끔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 연결된 것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홈페이지들 옛날에 처음에 만드시잖아요. 처음에 제 기억이 나거든요. 회사들이 막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 회사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돈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어요. 디지털 공간에. 회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회사는 오프라인에 없는데 디지털 속에서 존재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비슷한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AI를 다 만들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개인도요 여러 가지 앱을 AI 앱을 만들고 그 앱들이 서로 연결되게끔 해서 남하고도 연결되고 내가 갖고 있는 앱들도 연결되는 형태로 아마 전체가 흐름이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AI 앱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구글에 서치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앱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머신 러닝 기반에는 large language 모형 하고요. 그거 하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rule based 규칙 기반 AI 있죠. 이럴 때면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하는 거 두 개를 합쳐서 그것을 생성형 AI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생성형 AI가 GPT만 있는 게 아니고 large language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규칙 우리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거 짠 거 있죠. 그것도 같이 융합을 시켜서 두 개를 다 생성형 AI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생성형 AI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파운데이션 레이어라고 불러요. 밑에 깔고 야 밑에 깔아라.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수조 원이 드는 수조 원을 들여도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GPU 싸움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밑에 깔고 중간에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교과 내용을 굉장히 정리를 잘한 디지털 문서 같은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 연결을 시켜서 그 위에 이제 학습 앱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습 앱들은 서로 연계가 되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조금만 거 하는데 모든 조그만 앱들이 이 파운데이션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학습 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집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단 지성이라는 얘기 있죠. Collective Intelligence가 있죠. 이제는 Collective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어디를 근간으로 해서 이 생성형 AI를 밑에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특정 스페시픽 앱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리서치 퀘션을 만드는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뭐 이런 앱들 있잖아요. 뭐 루브릭을 만드는 거, 이런 앱들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밑에 있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올리는 이 작업을, 이 프레임워크를 제가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라고 해서 카파 프레임워크, 이거 약간 theoretical한 틀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지능을 디지털 전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구나 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파는 개념도 됩니다. 그 틀도 됩니다. 프레임워크도 되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면 아 그럼 개념이구나. 개념만 가지고 오늘도 수업 끝났네. 이 개념만 익히고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때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I란 뭐 인공지능이란 이거 배우는 거는 1시간이면 끝나면 되니까 오늘 지금 10분 딱 지났네. 15분 지났네. AI가 뭐고 머신러닝은 그만하면 됐어요. 그 아는 사람들 충분히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누가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키우려면 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교수님 그 위에 기반으로 해서 뭐 앱도 만들고 하려면 어떤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앱마켓 가면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면 앱마켓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위에 앱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안드로이드 앱들 뭐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플랫폼을 아무거나 홈페이지도 플랫폼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엄격하게 보면 플랫폼 아이디어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그 초기 버전을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이 위에서 어때요? 앱을 만들고 그리고 앱들이 연결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 플랫폼은 어떤 AI 앱을 엔지니어링하는 플랫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파 커뮤니티는 뭐냐면 그 위에서 그러면 나도 앱 좀 배울게요. 나도 좀 쓸게요. 나도 어떻게 개발할 수 없나요? 나도 사용자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를 디지털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카파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밸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간단한 토큰 이코노미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A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어요. LLM도 쓰고 라지 랭귀지 모형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규칙 기반 있죠. 함수로 만들어서 쓰고 하는 함축되어 있는 AI 테크놀로지가 같이 융합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그 문항 생성 같은 거 있죠. 지금은 이제 문항 생성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런 어댑티브 러닝을 할 수 있는 생성형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들에게 이런 생성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곳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modeler friendly라는 용어를 쓰는데 테크니컬한 용어는 코딩을 하지 않고도 혹은 코딩이 굉장히 적으면서도 내가 앱을 개발해서 내가 쓸만한 것을 쓸 수 있고 저의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formal technical training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코딩을 굉장히 잘하시지만 그런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이것을 수업을 들어서 내 앱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앱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학기나 두 학기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앱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재도 만들고 교사 연구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 저는 이제 방법론을 가르치니까 연구하는 것도 리서치를 하는 것도 이 위에서 앱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니까 지나가고 그래서 궁금하죠? 무슨 앱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레슨 플랜 같은 걸 이야기할게요. 선생님들 이제 그 레슨 플랜을 everyday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연구 플랜도 마찬가지고 연구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버든이 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런 신텍스를 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는 간단해요. 내가 이런 정보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레슨 플랜을 GPT야 만들어줘 이런 거 하는데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파이썬도 깔아야 되고 파이썬 깔아가지고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everyday 쓰려면 앱 형태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이것을 다뤄가지고 좋은 거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API 있죠. Large Language 모형을 API를 잘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걸 포멀하게 트레이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기도 힘들고 유지보수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코딩을 하지 않고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이런 찬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그리팅을 하면 기다리고 유저가 어떤 내용을 주면 유저는 이제 내가 되겠죠. 내가 주면 그거를 가지고 레슨 플랜을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유니턴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앱을 프로그램을 이걸 그러면 말로 짤 수 있죠. 우리가 앞에 봤던 이런 신텍스를 안 짜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신텍스를 짜야 되면 이건 사실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라직이 있고 내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구현을 내추럴 랭귀지로 할 수 있으면 요런 이제 소스 코드가 나오거든요. 소스 코드를 직접 짜지 않고도 아까 봤던 그 화면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앱을 처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카파에서 이제는 이 앱이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자료를 줘. 레슨 플랜 만들어 줄 테니까 뭐에 대한 레슨 플랜 만들어 줄까?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앱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거에 대한
거를 줘요. 야, 오늘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학습해야 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레슨 플랜을 만들어줘 하면 이런 GPT가 레슨 플랜의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everyday 만들어야 되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교환이랑 교육 목표라는 거 집어넣으면 레슨 플랜 드래프트가 나오겠죠. 리서치 퀘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프로포즈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있어.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요거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서 프로포즈를 만들어줘. 혹은 내가 정리를 해줘. 혹은 기획안을 만들어주고 뭔가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면. 그쵸? 내가 레퍼런스를 쓰다 보면 레퍼런스 라이팅을 해줘. 뭐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자동화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는 사실 챗 GPT에서 해도 돼요. 근데 챗 GPT는 뭐예요? 내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해줄 수 있겠니? 물론 GPTS가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스페시픽한 퍼포스로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거는 GPTS를 내가 5분 만에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해지면서 GPTS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쵸? 이게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앱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남들하고 공유도 하고 사용도 하고 뭐 그리고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코र्스 실러버스를 올려놨어. 코र्스 실러버스에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20세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홈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챗봇으로 만들어야 돼. 내 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챗봇. 그럼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내 연구원에 대한 물어보면 답하는 챗봇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연구원에 대한 정보가 길어지게 되면 다르겠지만 요만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하는 챗봇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퀴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보를 줘. 무슨 퀴즈를 만들어줄까 하면 퀴즈를 필요한 정보를 주면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주는 것들. 내가 호목을 어떤 내용으로 호목 만들어줄까? 그러면 내가 호목에 대한 간단한 내용 나오면 호목에 대한 그 구조를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이라든가 이그젬플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으면 그걸 계속 바꿀 때 반복될 때 그 형식에 맞춰서 호목도 만들어주고 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 데이터를 주고 해서 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레이딩하는 룰이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거를 정리를 해놓고 하면 뭐예요? GPT가 내가 하던 룰을 따라가지고 샘플로 드래프트로 그레이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그걸 modify 해서 최종본을 하면 되기 때문에 GPT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GPT는 내가 반복되는 룰을 저장해 놓고 내가 tedious하게 반복하는 거를 그래서 30명 처리하는 거를 이제 뭐 옛날에 1시간에 30명 처리를 했었으면 1시간에 50명, 100명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나만의 앱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뛰어난 걸 누가 만들어줘 회사에서 만들어줘가 선생님들은 그냥 사용자로 끝나고 하지만 연구자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 건 내가 만든다. 간단한 건 내가 만들어서 쓰다가 실력 되는 사람은 굉장히 확장돼서 만들고 아니면 좀 조그맣게 만들고 뭐 거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은 뭐 rubric generator도 마찬가지죠. 피드백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 내가 학생한테 뭔가 피드백을 써줘야 되는데 어떤 정보는 이미 픽스가 돼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학생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학생에 맞춰가지고 피드백이 나오게끔 하는 것을 굉장히 물론 이게 복잡해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포절 드래프트 제너레이터 마찬가지예요. 내가 프로포절을 맨날 써야 돼요. 프로포절 아이디어 전체 프로포절 근데 구조를 잡아주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프로포절 써야 되는 아이디어 주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연구원이라든가 뭐 우리 회사라든가 뭐 써야 되는 기본 요건을 주고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프로포절 아이디어를 던지면 프로포절 드래프트가 굉장히 빨리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프로포절을 이제 뭐냐면 여러 번 생성하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어떤 용어를 쓰냐면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를 써요. 많이 하고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선택해서 리바이즈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GPT가 해준 걸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줄여주고 최종 결정은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연구자나 선생님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GPT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GPT가 나온 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쓰면 안 돼요. 그 영역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그걸 다 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 빨리 누군가가 내 조교처럼 만들어서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면 나는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정하는 데는 할 수 있는 형태 그 영역에서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GPT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서치 퀘션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주고 앞에서 했던 걸 가지고 리서치 퀘션을 만들고 스태티스티컬 우리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했는데 모형까지는 잡았어. 리서치 퀘션도 잡았어. 데이터 구조는 잡았어. 근데 SPSS를 어떻게 돌리지? R로 어떻게 돌리지? 그 부분만 신텍스만 만들어줘. 그러면 신텍스 만들어서 해주고 심지어는 챗GPT 같은 경우는 4.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돌려도 줍니다. 파이썬으로 돌려가지고 결과까지 만들어서 주니까 이제는 완전히 21세기형 어널리시스나 학술 연구도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때 파이썬이 돌려주니까 우리가 훨씬 적겠죠. 그죠? 파이썬 코드도 보이고 하니까 트랜스페런트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다를 거예요. 리조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통계 같은 거 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통계까지 돌리긴 했어. 근데 그 통계 결과를 어때요? 다시 테크니컬하게 라이팅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보고서를 만들 때는 APA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디설테이션 한 번만 쓰고 말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연구직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프로덕티비티를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GPT한테 드래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한 줄 한 줄 보면서 최종 수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APA 스타일로 그 통계 분석 결과 쓰는 거 있죠.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스크립트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VNet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의료 기록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의료 기록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지금 간호사나 그쪽에 이제 간호 연구소에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VNet Generator. 그 다음에 Medical Scenario Generator.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글을 쓰거나 우리 보통 라이팅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가상의 상황을 주고 그 속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환자는 이랬는데 선생님은 이렇고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쵸? 환자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에 악화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회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 말 지어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극에 굉장히 뛰어난 그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edical educator, 그 medical workforce를 educating 하는 쪽에 사용하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데이터도 만들어냅니다.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뭔가 좋은 걸 만들었어요. 어떤 연구 과제에서 어떤 인터벤션 같은 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밸류에이션은 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도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GPT한테 한번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실제 분석을 우리가 미리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 컬렉션 하지도 않고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모형도 만들었어. 리서치 디자인도 다 뗐어. 근데 데이터를 컬렉션 하려면 IRB 해야지 막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모형이 도대체 일을 할까 안 할까 정도 테스트하고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가상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용도로도 GPT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건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페이크 데이터인데 내가 이 데이터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자신감도 얻고 내 모형도 좀 가다듬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우리 인스트루먼트 굉장히 많이 만들어. 연구할 때. 그죠? 서베이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서베이 드래프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이디어를 주면 서베이 진짜 잘 만들어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교수님 그러면 이런 앱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파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들이 연구자들은 그냥 한 2주 안에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그것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몇 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는 2주 안에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난 더 좋은 거,
더 깊은 거, 더 기능이 많은 거 이렇게 만들다 보고 요 페이지 오시면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everyday 바뀌고 있으니까 요 페이지 북마크 해 놓으시고 재환은 요즘 뭐 하나 이 사람은 뭐 만들고 있지 한번 궁금하시면 오면 어떤 만들어지고 있는 앱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large language 모형은 뭐라고요? 나중에 아까 그 페이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굉장히 야생마 같은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고삐를 차지하는 거예요. 비트를 재갈을 물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친구를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해요.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마.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제너러티브 AI가 위험하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제너러티브 AI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의 야생마를 같은 거를 하는데 길들여서 재갈을 물려서 쓰는 다재다능하거든요. 그걸 하는 방법론. 그것은 이제 체계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시작은 Adaptive Learning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Prompt Engineering 이 방법론. 근데 오늘처럼 학술 연구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 메서드 가르치고 리서치 메서드 하는 교수기도 하죠. 수업 시간에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를 다른 연구자들과도 나누는 거를 PAIR라고 그래요. PEAR. Prompt Engineering for Academic Research라고 해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제 Prompt Engineering for the Academic Research.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하기 위한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분석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 PAIR를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다 되긴 하죠. 그러면 개념은 뭐냐면 비슷비슷한 개념들인데 연구 활동을 AI 위에 올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그 앱을 AI 위에 올린다 그랬죠. 그럼 앱이라는 게 연구 활동이니까 연구하는 활동 앱을 그 AI 위에 올리는 Research on the AI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리서치를 하다 보면 잘 보세요. 어떤 연구든지 그래요. 리서치 디자인 하죠. 설계하죠. 그 다음 하이파서시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야 도대체 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냐 어떻게 알아야 되냐. 두 번째는 데이터 컬렉션 해야 돼요. 실제 가가지고 인스트루먼트도 만들고 데이터 컬렉션도 하고 리터처 리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실제로 리서치를 실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도 컬렉션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면 분석해야죠. 그 다음에 뭐야 퍼블리케이션에서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5단계가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 5단계 전반을 LLM, Generative AI를 밑에 깔고 가자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그리고 이것들이 첫 번째 했던 결과가 여기서 했던 결과가 두 번째 했던 결과의 인풋으로 사용되고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읽고 리서치 퀘션 했던 것들을 다 물고 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퍼블리케이션을 쓰려면 이렇게 분석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리서치 퀘션을 다 물고 와서 퍼블리케이션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결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리서치 디자인하는 앱이 필요하네. 그리고 앱의 결과를 어디다가 던져야 돼요?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앱으로 던져야 되겠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어디다가 던져야 돼요? Execution and Monitoring 하는 앱에다가 던져야 되겠네. 그 결과를 또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Analysis하고 Interpretation 하는 앱에다가 앞에 했던 거의 결과를 던져야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에 Publication 할 때도 쭉 물고 와서 이쪽에다가 던져야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연결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각 단계별로 디스크리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분절되게. 그렇지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최종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컨텍스트가 돼서 다음번 일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전체를 옛날엔 사람이 일일이 다 저장했다가 기록했다가 이 부서로 넘기고 뭐 그 다음번에 할 때 불러다가 쓰고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Analytic Pipeline.
전체가 데이터가 디지털 상에서 흐를 수 있게끔 사람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지만 그 전체 데이터가 디지털 공간에 있어서 이 다른 앱들로 넘어가는 구조를 잘 맞춰서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주는 게 카파 플랫폼이 지향하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 컬렉션 따로, 분석 따로.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예를 내가 SPSS 돌리려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SPSS 돌리려 그러는데 저기 현장에 있던 거 데이터 코딩해서 넘어오는데 몇 시간, 몇 주가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과 분석 나왔어요. 그 다시 라이팅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라이팅 하는데 또 몇 시간, 몇 주가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 이 리서치 프로세스가 굉장히 expensive하고 slow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하자는 거예요. 특히 뭐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시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야 돼요. 내가 앞에서 했던 것이 다음번 쪽으로 가는 데이터가 흐르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knowledge engineering perspective로 보면 LLM 쓴다는 게 뭐냐면 prompt engineering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어떤 데이터를 줄게.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 그것을 인풋으로 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GPT를 쓰는 건 어떻게 쓰세요? 챗 GPT는. 뭘 물어보죠. 그게 가장 잘 못 쓰는 거예요. 궁금하면 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책을 찾아봐야지. 그쵸? 책 찾아보기도 싫고 라이팅하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게 쓰는 거는 독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그래서 챗GPT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어른한테도 경계합니다. 애들은 당연히 쓰면 안 되고 어른이 자꾸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 책 찾아보기 싫어 이제. 읽기도 싫어. 쓰기도 싫어. 네가 써줘. 우리가 읽지 않고 쓰지 않으면 호모사피엔스가 코그니티브한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저기 힘들어도 뛰어야 되죠. 그쵸? 땀을 흘려야 되죠. 힘들어도 근력 운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그래야지 건강해지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읽어야 되고 힘들어도 써야 됩니다. 글을. GPT한테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주고 내가 아이디어를 주고 GPT한테 시켜먹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을. 그쵸? 그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지식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보시면 되고 GPT가 끄집어내주는 지식은 굉장히 뭐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GPT 자체는 비구조적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형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시어를 잘 쓰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구조화시켜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uralizing 하는 지식을 structuralizing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인풋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화된 것을 인풋으로 해서 다시 GPT한테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 실행이 굉장히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 게 GPT한테 준 게 이상한 주저리 이렇게 쓴 프롬프트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그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면 GPT가 이해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를 잘 하죠. 왜?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람이 야 이건 안 돼. 이건 들어가. 휴먼 인 더 루프를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클을 돌면서 잘 보세요. 내가 처음에 GPT한테 뭐라고 했는데 GPT가 나온 결과가 있어. 보니까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데 완벽하진 않아.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시 GPT한테 줘서 다음번 결과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게끔 하는 이 피드백 루프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서치 퀘션도 마찬가지예요. 리서치 퀘션을 만들어줘. 구조해서 잘 만들어줬네. 최종본 주고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리서치 하이파서시스를 만들어줘. 하이파서시스 잘 만들어줬네.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이걸 가지고 리서치 메서드를 서제션 해줘. 서제션 잘했네. 그럼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리서치 메서드
관련된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식의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 샘플 데이터 좀 줘. 그럼 샘플 데이터가 나오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뭐요? 한번 네가 한번 프리리미너로 분석을 해봐. 이건 하이포테시스인데. 그러면 결과 분석한 게 나오죠. 그럼 내가 리서치 아이디어만 있으면서도 최종 그 리서치 결과 가지고 뭐예요? 야, APA 스타일로 보고서 한번 써봐. 드래프트로. 가상의 드래프트로 한번 써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바퀴 돌아요, 안 돌아요? 쭉 돌아볼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그래서 막 실행을 하지 말고 리서치를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토리하게 탐색적인 리서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실행하기 전에 탐색적으로 해서 그 탐색 결과를 보고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난 이게 너무 위험해요.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GPT로 했는데 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거 다음번에 주제 잡아가지고 1년짜리 프로젝트로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거를 빨리빨리 탐색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연구 과제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학술 연구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for academic research라서 페어라고 부릅니다. 배. 그쵸? 그래요. 뭐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 일례라 그랬습니다. 하면서 봅시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40분밖에 안 지났네. 지금 1시간 한 50분 남았죠. 아직 벌써. 하나씩 하면서 한번 해봐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앱에 들어가면 잘 될라나 모르겠다. 항상 하려고 하면 뭐 에러가 나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 URL 오시면 키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하면 카파 키라는 걸 들고 여기에 토큰 같은 거 리밋이 있어요. 그 유틸리티 얼만큼 사용하는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뷰즈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충분할 거야 아마. 2만 개 토큰이 있으니까 토큰 2만 개로 이제 써볼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메일 타이핑 하시면 그 이메일을 쓰실 때 무슨 뭐 co.kr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구글 이메일 같은 거 있죠. 누군지 모르는 거 있죠. de-identify 된 거 쓰셔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랑 키가 날라올 거예요. 이메일로. 스팸 폴더 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더 아이디랑 카파 키가 날라올 거예요. 여기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카파 키를 집어넣는 카파 아이디가 아니라 카파 키를 집어넣고 그렇죠? 여기 설명 좀 있는데 사이테이터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다가 밑에 보시면 Start Over 버튼이 있어요.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런 게 보여요. 이건 더블 클릭하면 이 섹션이 지워집니다. 자, Provide topic for citation. 예를 들어서 내가 citation의 텍스트를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topic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은 내가 지금 citation writing을 해야 되는데 페이퍼를 읽었어. 그래 주제가 뭐야? 그래서 이 주제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topic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citation 찾은 거 있죠? GPT한테 citation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찾아야 돼. 근데 어느 저널에서 나왔어? 있죠? 읽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저널을 copy and paste해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저널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 이 내용이 나왔어. 그 다음에 저널 몇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었지? 저널이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저널의 몇 페이지, 2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요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어요. 복붙해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저널 읽으면서 그죠? 그 저널 읽으면서 이렇게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죠? 그러면 요게 몇 개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주제에 적을 텐데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뭔지. 그래서 이 저널에서 이 토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first하고 comprehensive한 articulation이라서 이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읽으면서 reflection 있을 거라고요. 내가 이 저널의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적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누가 찾은 거예요? 이거 내가 찾은 거예요. 누구의 저널이에요? 내가 찾은 저널이에요.
GPT한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다 준 거예요. 토픽도 내가 선정해줬고 그래 놓고 엔터를 때리고 내가 어떤 저널 스타일로 원할 거냐. 그러면 주로 이제 APA니까 APA 스타일로 써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기다리면 뭔 짓을 하냐면 내가 했던 이야기들 있죠. 그 저널의 그 내용의 그 토픽의 그 생각을 어느 정도 그럴싸한 영어로 적어서 보내줍니다. 아까까지 잘 이겼나 안 되는 거는 뭐. 절먼을 한번 해볼까요? 절먼은 그게 클릭이 없어서 아마 될 수도 있겠다. 자, 절먼을 해봅시다. 그러면 절먼은 이거예요. 뭐냐면 리서치 퀘션,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줘. 예를 들면 이런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줘요. 내가 어디에 리서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주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리서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는 처음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관련돼 있는 키 베리어블들을 쭉 뽑아줘요. 어떤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백그라운드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의 리스트를 쫙 뽑아주는 거예요. 지가 생각했을 때. 그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중요한 베리어블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골라요. 내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 연구에서는 1번하고 여기서 12개가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learning efficacy 나 이거 진짜 중요해. 나 이거 연구해야 돼. 이 큰 주제에서. 그쵸?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나 이거 진짜 중요해. 아무튼 뭐 여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 속에서 key variable interest는 뭐야? 그 연구 주제에서. 그럼 suggestion 해줬죠. 12개를.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골라요. 2개를 골랐죠. 그러면 내가 1번은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 2번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2개의 variable들을 가지고 이 친구가 다음번에 research question의 draft를 operational definition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2개는 personalized learning은 이게 define인데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uggestion이죠.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를 어떤 식으로 suggestion이니까 이 중에 몇 개를 또 고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면 survey를 할 거야. survey method를 할 거야. 두 번째 뭐예요? learning efficacy에 관련돼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measurement tool을 performance assessment, pre-test, post-test로 할 거야. 정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할 뿐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골라서 적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어떻게 고른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operationalize 하고 싶어? 측정을 해야 될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측정되어 있는 2개의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이런 definition을 가지고 research question을 몇 개를 만들어줘요. 가능한 research question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지금 포맷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research question statement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 1번하고 2번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내가 원하는 research question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research question도 지금 7개, 8개가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research question, 두 번째 research question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key variable 중에서 이 research question을 내가 물론 선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꿔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만들어 줬잖아요. research question을 만들어 주면 research question을 가지고 사실은 한 개의 research question만 선택을 해야 돼요. research question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research question을 가지고 research method를 suggestion 해줍니다. 거기에 맞는 research method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recommended research method는 quantitative analysis를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그래 몇 개를 suggestion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research method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survey를 해가지고 이 method로 갈래. Likert scale로 정리하고.
아시겠죠? 그 중에 리서치 퀘션 하나를 정의해서 그러면 리서치 퀘션까지 메서드까지 왔어요. 어떤 퀘션에 어떤 메서드까지 왔죠?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하나의 선택된 메서드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선택을 해주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possible한 hypothesis를 만들어줘요. rejectioner and retainer 하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background가 있었고 key variable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하니까 뭘 했어요?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건지를 결정하고 측정한 것을 결정하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할 건지 메서드를 선택하라고 그러고 메서드의 리스트를 쭉 보여주죠. 그 안에 또 내가 메서드의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이제 question이 되고 question 되니까 어때요? hypothesis가 되고 예를 들어서 1.1 이거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첫 번째 hypothesis.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를 내가 분석을 하고 싶어. 이 hypothesis를 내가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그 hypothesis가 어때요? 뭐 positive correlation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hypothesis에 맞는 아까 method를 아까 정해졌잖아요.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method하고 hypothesis하고 question하고 다 coherent한 거죠.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페이크 데이터예요? 페이크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처럼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드래프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의 어널리시스는 뭐 별거 없어. 없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이 가상의 결과가 있는 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상의 리절트를 만들어줘요. 시간이 좀 걸리죠. 이 타임에서는. 좀 기다려야 돼요. 갔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라이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그 클릭하면서 왜 안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put together 해가지고 research question하고 가상의 결과와 가상의 result까지 여기 나왔죠. 어떤 식으로 standard deviation이 어쩌고 한 게 나왔어요. 포맷은 깨져 있지만 이것도 최종적으로 또 줘요. 주면 그러면 뭐예요? research question 나왔죠. descriptive statistic 나왔죠. sample data로.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해서 뭐 t-test나 correlation 한 거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analysis가 APA 스타일 비스무리한 걸로 다시 적혀져서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의 데이터를 한 건데 가상의 데이터 했지만 실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리포트가 될 거라고 해서 내가 다시 이 파이널 드래프트까지 나오죠. 그럼 그거를 줘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 리서치 퀘션인 거 있죠. 그러면 뭐하고 매핑을 시키냐면 처음에 했었던 리서치 퀘션 있죠. 그거하고 결과하고 아구가 맞게끔 하이파서시스하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리서치 퀘션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분석이 네가 했던 리서치 퀘션과 결과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 있어.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면 내가 바꿀 건 바꾸고 다시 adding your input을 해서 넣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거예요. add your input이라는 거는 그거 그대로 쓰지 말고 네가 바꿀 거 있으면 한번 바꿔봐봐. GPT 이렇게 줬는데 네가 이제 넣을 거 넣고 뺄 건 빼고 해서 바꿔봐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뭐예요? 내가 선택했었던 background, key variable, research question, operational definition, research method,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is, analysis 이건들이 모두 다 coherent하게 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상의 결과가. 아시겠죠? 실제 결과는 아니죠. 가상의 결과예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 거야. 샘플 데이터 중에. 그래서 어떤 메서드를 선택하는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 이런 메서드 하고 싶어, 이런 해보고 싶어 하는 거를 exploratory하게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탐색적으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탐색적 연구라는 게 GPT와 함께하는 Generative AI와 함께하는 탐색적인 연구라는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연구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실제 IRB도 해야 되고 그 전에 그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하이파서시스 맞아? 이렇게 분석하는 거 맞아? 이거 뭐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가상적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리서치를. 그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여러 번 해보고, 이거 지금 하는데 10분 걸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정하는 거 하루에도 뭐 10번도 할 수 있겠네. 앉아가지고 그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결과 나오는 걸 보고 그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체리 피킹 하듯이. 아시겠죠? 그래요. 다른 것도 좋은 것들 많은데 오늘 아까 그 버튼 클릭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줌 띄워놔가지고 막았나봐요. 클릭하고 뭐 이런 거를. 인터랙티브한 거 나중에 찾아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네. 그래요.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 디설테이션 쓰는 거, 아웃라인 만드는 거, 그 분석 테이블 만드는 거, 뭐 이거는 가람은 아까 말씀드렸고 사이테이러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 해보고 실제로 만들어진 것도 쓰지만 저희 교육은 연구자들이 자기 거 기본적으로 좀 만드는 포션도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들어준 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평생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I 툴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저희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가파 Prompt Engineering for Academic Research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교육이 요 관련된 교육이 겨울에 잡혀 있거든요. 겨울에 잡혀 있는데 공지가 여기밖에 안 나가요. 단톡방밖에 없으니까 혹시 뭐 카파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커뮤니티 알고 싶으면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톡방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거기 뭐 사람들이 좀 썰렁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교육 공지 올라오면 그냥 교육 공지 올라오나 보다 뭐 듣고 싶으면 듣고 싶고 그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지도 교수님 사인 있으면 수업료 없이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뭐 거기에 뭐 좀 아닌데 학생분들은 지도 교수님 사인이 필요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직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챗 GPT랑 GPT를 가지고 연구 활동하는 게.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는 그 지도 교수님 사인 가지고 추천서 가지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충 옛날에 했던 작년에 했던 뭐 교육 관련된 안내인데 시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요 관련 카파를 활용 학술연구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을 아마 이틀 10몇 시간 정도 교육인데 이틀에 주말에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교육이거든요. 디셈버 언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뭐 그때 들으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